와, 왁자지껄. 너 뭐 먹었다? 해장국 먹었어. 해장국 먹었어. 자, 여러분. 탈주하지 않고 저에게 두 번째 저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왜 드랍 안 했어?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만 들으면은 A 무리 없이 드릴 테니까 네, 집중하시고요. 자, 1편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썼어요. 궁녀가 된 장금이의 마지막 궁녀 생활. 안타깝게도 유영오리 사건에서 한상궁이 쫓겨나게 되면서 유배길에 떠나는 장금이가 한상궁을 업고 가다가 한상궁이 사망하는 그런 것으로 궁녀 생활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박하 선수 얘기해요. 제주도 서울 구경 한번 해주세요. 제주도의 관비가 됩니다. 기억나. 예. 제주도의 관비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의녀 길을 걷게 되는데 탐라도인데. 네? 탐라도라고요. 드라마에서 제주라고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속닥거리시나요 혹시? 딴 짓해요. 제주 가서 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여진 배우 기억나십니까? 네. 롤도 기억이 나시나요? 롤이요? 종사관 나으리에 혹시 전천가요? 아니죠, 총각이죠. 종사 나으리 총각. 정사 나으리는 총각이죠. 죄송한데 일변 단심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그러면 저기 유추해 볼게요. 예. 유튜브랑 같이야. 유추해 보세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네. 자, 의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은여 라이벌. 스승님입니다. 스승님. 자, 장덕이라는 이제 거기 그 제주의 말하자면은 가장 뛰어난 의녀 장덕이를 만나게 돼요. 만덕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김만덕? 그 앞에서 그 다재원으로 한번 쫓겨났던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고만장한 그 장금이를 가르치고자 거기에서 어떤 그 주은아리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왜요? 유배당했나요? 아니 유배당한 건 아니고 그 사람 그냥 뭐 맛이 나왔다가 말하자면은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연을 알게 된 다음에 장금이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피어올랐겠지 않습니까? 한상군 마마님 죽어서? 네, 한상구 마마가 죽고 우리 엄마도 죽고 뭐 아무튼 간에 나에게 갖은 수모를 겪게 하는 그 집안에 대해 복수심을 품으면서 반드시 궁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오. 그리고 그 한상궁 마마님도 엎여 있을 때 너는 다시 궁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금이의 마음 안에는 나 다시 궁으로 들어가야 한다. 불쌍해. 근데 여기 이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다가 관비가 의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조선시대에서는 궁 안에 있는 의녀는 원래 관비들을 뽑아가지고 올려보내고 거기에서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궁 안에 들이고 이런 것들이 관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이제 가르쳐달라고 해요. 근데 이 장덕이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장금이를 일찍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 얘를 좀 가르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역사적 사실 같이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때는 이제 연산군 때란 말이죠. 장덕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덕의 엄마가 채홍사에게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채홍사가 어디예요? 채홍사라고 하면 이건 뭐? 연산군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산군의 갖은 폐악질 중에 하나인 흥청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흥청이라는 것이 전국 각지에 있는 미녀들을 뽑아서 궁궐로 올려보내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관리하던 게 채홍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산군이 그 여자들을 뽑은 다음에 분류를 했어요. 흥청, 만청? 아니요. 흥청 그리고 또 요거 이제 분류를 했는데 가장 상위에 있던 게 흥청이었던 거예요. 채흥사 안에? 네, 채용사에서 여자들을 다 뽑아간 다음에 분류로 한 가장 상위에 있던 게 흥청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흥청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산군은 보통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녀들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갔냐면 그 성균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다 기녀들한테 내어주고 아무튼 간에 성균관을요? 예. 유생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어쩔 수가 없죠. 그치. 개기면 죽는데요. 그 단체 행동 하잖아요. 죽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산군한테는. 김처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그럼요. 네. 처가 외가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아니요, 김처선은 그 왕의 남자에서 잘 기억해 보시면 아주 늙은 내신 한 명 있어요. 네. 김처선이 그 앞에 왕을 계속해서 모셨던 굉장히 나이가 많은 신하였는데 김처선이 보다 못해서 연산군한테 직언을 한 번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직언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김처선의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와! 김처선의 팔다리를 자르고 앞으로 궁 안에서는 처가 들어가는 단어는 싹 쓰지 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폭군의 면모를 보이는데 어느 누가 아니되옵니다 계기겠습니까? 안 되지. 네, 아무튼 이런 시기가 이 연산군 때 있었는데 장덕이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요게 이제 멘트가 한번 언급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아까 그 다자연의 주부가 있잖아요. 근데 주부가 이렇게 복수심을 품고 의술을 배우려고 하는 장금이를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쵸. 의술은 감정 있으면 안 되는. 네, 모름지기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데 어떻게 복수심을 품고 의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너를 의사로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의녀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면접관으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드라마랑 이제 상관없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트롤리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기차를 몰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한 한 명이 친한 친구였나? 친한 친구가 있고 양쪽으로 모르는 사람 4사람 5사람이 여러 있는데 사람이 있고. 언뜻 비슷하군요. 누굴? 거기서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답을 내려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롤리 딜레마. 내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예요.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았습니다. 근데 직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5명을 죽이게 되고 만약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인부 1명을 죽이게 됩니다. 감정이 없는 거구나. 어떻게 할까요? 직진할까요? 한 명을 내가 우회전을 해서 1명만 죽여야 할까요? 어쩔 수 없다면. 근데 원래 가던 길은 직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나머지를 선택. 한번 골라볼까요? 직진하겠다. 잠깐만요. 전 직진은 못할 것 같은데요. 오. 나도 그냥 우회전하면. 우회전? 이유는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수를 위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다수를 위해서. 선생님은요? 학생은요? 선생님이요? 학생은요? 우회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거 왜 결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 5명은 가족들이 더 많잖아. 그 슬픔이 네. 더 클 것 같아. 근데 그 내가- 슬픔 때문에 저 한 사람의 가족들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된다고? 원래 순리는 5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순리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근데 그러면은 직진이 맞는 것 같아. 직진할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왜냐면 순리를 따르는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 내 의견이고 직진은 순리니까 내가 아니었어도 일어났을 일이 몰라 내 의견을 없애야 될 것 같아. 저런 사람은 내 의견을 없애야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근데 나라면이잖아. 그치 나라면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이 고개를 돌렸는데 우리 엄마야. 그런 전제 조건도 넣으면 안 됩니다. 일단 단순하게. 절대 안 돼! 자, 안 할래. 직진? 누구? 아니 어떻게 5명을 죽이라고 할 수 있어 자, 나한테. 빨리 골라볼까요? 자, 직진할 사람. 민지. 나 오! 우회전 할래. 직진. 나 우회전. 자, 우회전. 잔니. 이유는 민지는 순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순리대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나한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결정권이 없다. 그리고 잔니는 이 가족들의 슬픔을 합산했을 때 한 명보다는 5명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자, 이 트롤리 딜레마가 뭐냐면 공리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질문이에요. 공리주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질문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절대 다수가 한 명이 죽는 쪽을 택합니다. 이유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명보다는 한 명이 죽는 게 합리적이다. 혹은 이렇게 했을 때 고통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질문을 한 번 더 꼬아봅니다. 이 모든 것을 다리 위에서 지켜보는 내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요, 내가.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여기 5명이 있고 이거 똑같아요, 상황은. 그랬는데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몸집이 매우 큰 사람이 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밀면 이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 못하지. 밀었는데 이 열차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성립하지 않고 이 사람을 밀면은 반드시 6명. 살릴 수 있어요. 밀 것입니까? 못 밀죠. 그걸 왜 내가 결정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를 것 같아. 못 밀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분명히 5명보다 한 명이 죽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뭐 괴리가 있네요? 무슨 적이에요? 이것도 한 명이 죽고 5명을 살리는 건데 왜 이때는 밀지 않죠? 뭔가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돼서? 그래서 무서워. 울어요? 그러지 마요! 자, 이 질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적 질문을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책이죠. 책이요? 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인데 이 질문을 했을 때 78%가 한 명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각기각색 다 다르지만 보통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한 명이 고통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절대 다수, 그러니까 질적인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절대 다수, 그냥 물적, 이 양적으로만 행복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질문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장금 2부는 장금이의 끝없는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해야 해요. 이 장금이의 딜레마가 가볍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본인을 설득해야 하는 본인의 내적 갈등도 있고요. 그 외부의 거대 시스템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사회 시스템에서 오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의녀 장금에게 오는 딜레마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녀 시험에서 주부나으리가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원수가 있다. 살릴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병에 걸렸어? 그거네. 그거 의학 드라마마다 나오거든요. 범죄자가 나와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범죄자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느냐 마느냐. 네. 그게 항상 나와. 어떻게 할 것이냐 묻습니다. 치료를 한 다음에 죽여야죠. 치료를 한 다음에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재판대에 올려야 됩니다. 일단 살린 다음에 살아서 죄값을 치러야죠. 살려야 됩니다. 일단 살린다. 내가 결정할 게 아니다. 근데 난 이럴 것 같아. 응. 만약에 10바늘을 꿰매야 돼. 응. 한 2바늘은 안 꿰. 그러면 김사부구나. 김사부예요. 낭 만났어 김사부. 장금이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탈락! 탈락이에요. 탈락인데 그래서 탈락이라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붙여줍니다. 마지막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장금이가 왜구가 침략해 왔을 때 왜구 적장을 침을 놔서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금이는 사실 외구는 안 되죠. 장금이는 사실 일말의 답을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왜구도 어쨌든 간에 국가의 적이고 그 마을을 해치는 사람들이고 살려주지 않을 법 했는데 본인이 이미 살려줬는데 자기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장금이가 내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물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익필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수련 의녀들을
모아다가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한테 장금이가 시험을 이제 다른 의녀들과 보는데요. 장금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재발굴단 출신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냅니다. 모든 약재를 다 외우고 뭐 아하. 거침이 없어요. 막 다 알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휘둥그레 쟤 뭐야 쟤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데 신익필이 장금이를 떨어뜨려요. 왜요? 질투하나요? 아니요, 질투는 아닙니다. 최상봉 끈앞풀이에요? 아닙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 알아서 약간 복수심에 그걸 쓸 것 같은 거야. 정답! 너무 잘 알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추 비슷해요. 얼추 비슷해요. 이 신익필한테 그래서 장금이가 따지러 가는데 이 신익필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하. 너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장했네. 네, 그러니까 기고만장했다는 표현도 맞겠죠? 근데 장금이가 이때는 근데 이해를 못해요. 뭔 소린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잘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뜨기 수업을 이미 잊어버린 것이죠, 장금이가. 그렇죠. 네, 몽소림. 몽소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금이가 병자들을 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한지민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요? 이산이에요? 여기 신비라는 의녀가 나와요. 신비는 조금 실력이 부족해요. 근데 병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아프세요? 뭘 드셨어요? 아랫배가 어떻게 아프세요?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아주 정성스러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금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거만했구나. 나는 이런 걸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았구나. 내 지식에 기대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도 그 정성스럽게 살펴본 적이 없구나를 깨닫고 이 둘이서 신익필한테 어쨌든 간에 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금이는 정식 의녀가 돼요. 근데 장금이는 계속해서 속으로는 복수심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내 엄마가 죽고 내가 엄마처럼 여겼던 한상궁이 죽고 그래서 굉장히 그 내적 갈등이 심화되던 와중 만납니다. 누구를요? 정사나리? 종사관은 계속해서 만났고요. 네, 종사관은 계속해서 만났고 제가 종사관을 너무 생략을 했나요? 아니 정사나리. 종사관 하나 첨언하자면 종사관은 장금이가 제주에 관비로 쫓겨났을 때도 모든 관직을 버리고 제주로 쫓아갔을 만큼 상당히 지고지순한 로맨스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자,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만나야죠. 원수를 만납니다. 다시 궁에 입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때는 이미 제주 상궁이 돼 있는 거예요. 상궁 가장 꼭대기. 제주 상궁, 원래 제주 상궁은 쫓아냈어요. 최고 상궁은 금영이가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짧은 몇 년 사이에. 근데 이 사람은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얘가 관비로 쫓겨났던 얘가 왜 돌아왔지? 하고 너무너무 당황하는데 장금이가 최고 상궁이 된 금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무 이제 그 서늘한 얼굴로 금영아 미안해 했잖아? 대장금 이따가 안 나왔어. 한마디도 안 하다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할 텐데요. 딱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근데 이제 말을 못해요. 당연하죠. 거기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그 최 씨 집안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뭐 나쁜 짓을 했으니 응당 이제 두려움에 떨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장금이의 도덕적 딜레마가 가장 폭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주 상공 아프구나. 아파야죠. 야! 궁에서 돌림병이 도는데 밖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아주 압축적으로 보통은 요즘엔 전염병이라 하잖아. 드라마에서 돌림병이라고 계속. 돌림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할 법도 한데 계속 돌림병이라 해.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쯤 전염병이라 해줄까. 돌림병이 돌아서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돌림병이 돌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식중독인 거예요. 채소들한테 돌림병이 돌아서 그거를 많이 먹었던 사람한테 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식자재가 이미 궁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상궁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리가 없죠. 제가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민정호 종사한 나으리가 그러면은 네가 드셔보시면 어때요? 라고 말합니다. 와우. 쫄릴 게 뭐가 있냐? 갖고 오셈! 하고 먹습니다. 헐. 아프네. 아픕니다. 다음날. 아파요. 막 식은 땀이 나고 막 금영이가 별일 없으시죠? 하고 들어갔는데 막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금이가 들어갑니다. 침을 놓으러. 그때 그 긴장감. 그래서 금영이는 너 말고 다른 은여 불러오라고 막 화를 내요. 지가 뭔데? 이 자존심. 내가 뭐가 무서워서 침을 못 맞느냐? 놓아라. 놓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진짜 대사가 한마디도 없거든요. 한마디도 없는데 그 침을 놓는 그 긴장감. 이게 아주 일품이에요. 대사로 처리되지 않아도 이 앞에부터 계속 이어졌던 장금이에게 주어졌던 질문. 미션. 그것들, 그 질문. 내가 복수심을 갖고도 의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치료를 해줍니다. 은여가 됐다. 그치. 네,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금이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의녀가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 그 식중독 사건은 일단락이 됐고요. 압축을 하면 의녀 커뮤니티 안에서도 조금 미움을 받아요. 왜요? 너무 뛰어나잖아. 너무 뛰어나면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미꼬가 있어요. 나미꼬 기억나요? 나미코! 네. 나미꼬가 나와요. 나미꼬 이름 열이입니다. 열이가 라이벌이죠. 장금이는 사실 열이를 라이벌로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 훨씬 선배고 딱히 나 대결하고 싶지 않은데 열이가 장금이를 너무 견제해요. 이때는 그 의녀라는 그 직책이 생긴 이유는 이 궁 안에 있는 그 여성들이, 그러니까 높은 뭐 대비나 중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의관이 직접 와서 만지는 걸 조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의녀 제도가 도입이 됐던 거여서 열이가 중전이나 대비 이런 높으신 분들의 진맥을 담당을 했던 건데 장금이가 한번 열이를 껐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전이 너무 아파요. 중전이 너무 아파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이가 사산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열이가 이제 발견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됐는데 중전이 안 나와.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막 뭐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장금이가 잡아낸 사실 쌍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전의 배 안에 나오지 않은 태아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사산된 태아가. 진짜? 네, 드라마에서 표현된 게 그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산맥을 짚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초보 의녀가 아직 그 계급장도 안 뗀, 아직 인턴, 뭐랄까요, 레지도 안 된 의녀가 그걸 잡아내니까 다들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이가 열이 채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장금이를 절대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열이도 반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직접 다 확인해 보시고 말씀드릴까요? 남자예요? 사실은 그 원래 제주 상궁이었던 그쪽 사람입니다. 박정수. 그 쫓겨났다 했잖아요. 이쪽 사람이에요. 여기서 거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최상궁한테 복수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 열이가 최상궁한테 붙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로 붙은 거죠, 사실은. 가짜로 붙은 거예요. 장금이를 넘겨줄 테니 네가 갖고 있는 그 여기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마트 하는 집이에요, 마트. 그 궁궐에 이제 식자재 대고 뭐 술 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빼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득을 챙기는 집인데 예, 그쪽에 있는 그 약재 쪽을 나한테 다 넘겨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복수의 시작으로. 그랬는데 해준다 해요. 해준다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도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서로 배신했다가 뭐 믿었다가 화해했다가 난리가 나요. 후반부는 진짜 무슨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금이랑 민정호 빼고는 모두가 서로를 배신하고 좋아. 아주 그냥 막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모든 회차가 복수와 복수를 서로 난리를 치는 그런 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프해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장금이가 결국에는 중종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구먼. 중종을 치료하게 돼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의녀는 중종의 몸에 손댈 수 없습니다. 의관이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떤 여자의 몸으로 무슨 왕의 진맥을 잡아요? 근데 간청에서 중종의 맥을 잡고 당연하지만 장금이가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여자잖아요. 너무 뛰어나잖아요. 중종이 미워. 내 주치의 하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계속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경국대전이라 하면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이고, 법전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행실, 뭐 예법 이런 것들이 다 정착이 돼 있어서 여자가 주치의가 된다는 거는, 왕의 주치의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 안 되는 건데 중종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나요. 모든 대신들이 와서 엎드리고, 막 대리도 와가지고 뭐 옛날부터 뭐 내 말 안 들어주더니 뭐 어떻게 이렇게 종묘 사직을 능멸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중종이 이 사이에서 또 장금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장금이가 주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상궁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결국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청이 있다. 이거 제발 해달라. 그랬더니 중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말을 들어주려면 나는 또 많은 피를 뿌려야 한다. 내가 네 말을 들어줘야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중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의 그걸 풀어주려면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유황오리 사건은 이제 드라마 안에서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유황오리 사건은 조광조 사사랑 연관이 있거든요. 조광조가 누구냐면 조선 초기 최고의 성리학자라고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람인데, 막 뭐 있어요, 뭐 소격서 철폐, 뭐 한량과 도입,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는데, 이 사람이 중종하고 중종 반정 이후에 굉장히 뜻을 합쳐서 정사를 펼치다가 중종한테 팽당해서 사형을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유황오리 사건으로 한상궁이 내쳐지는 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조광조를 엮어서 사약을 매기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픽션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 차례 피바람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만약에 뒤집는다면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한테도 너무 큰 딜레마가 온 거죠. 내가 너 한 명 행복하게 해주자고 이 궁궐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겠느냐, 주치의가 되라고 한 다음 의녀들끼리 무슨 말을 하느냐, 네 뜻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내의원을 조직을 무너뜨리고 이 궁궐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할 만큼 네 뜻이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금이는 솔직히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주치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그냥 태어났다니 여자고 내가 이렇게 잘난 걸 어쩌란 말이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리둥절한데, 이때 이 사람의 그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장덕입니다. 장덕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한 번도 의술을 펼치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양반들을 고쳐주고 나서 듣는 소리는 하룻밤 자줄 테니 그걸 영광으로 알아라, 이런 말이었다. 난 여자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자처럼 의사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 네가 거기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여자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멋있네. 그래서 장금이가 수락을 합니다. 근데 또 도망갔다가 또 빠졌다가 또 막 해요. 도망은 왜 갔답니까? 이게 또 막 궁중 안에 정치랑 엮여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대비가요 중종한테 후궁으로 들으라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자가 주치의로 있느니 중종 옆에서 깔짝거리니 그냥 네 후궁 삼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씨. 근데 하필이면 중종이 좋아해요. 장난하냐? 그래서 민정호랑 대질합니다. 아유 씨. 대질 신문이 열려요. 더러워. 결국에는 민정호가 모든 걸 책임지고 유배를 가고, 장금이는 대장금의 칭호를 하사받습니다. 칭호였습니까? 네, 대장금인 거예요. 와. 근데 이 실록 안에서 대장금이 10번이 나오거든요. 진짜 실제로? 네. 근데 다 의녀 시절에, 궁녀는 다 픽션이고. 근데 이 대장금이 사실은 장금이라는 이름이 원체 많았어서, 옛날에는 뭐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성씨면은 뭐 대윤, 소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번 민지, 2번 민지. 네, 나이가 제일 많거나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큰 민지, 있다. 작은 민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이 아팠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병은 장금이가 제일 잘한다. 의 장금.
그러니까 의녀가 아니라 어이라고 장금이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치의였던 거는 이래나 저래나 확실합니다. 여자가. 예. 와 대박인데? 저거 픽션인 줄 알았는데. 나도. 예, 이래나 저래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장금이는 드디어 지진이. 장금이랑 민정호가 8년 동안 도망 다니거든요. 점프 할게요. 그 자세한 거는 그 확인하시고 8년 도망 다니는 사이에 딸 하나 낳아요. 소원이를 낳습니다. 소원이가 장금이랑 똑 닮았어요. 그래갖고 요 둘이 크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닌데 또 백정마을에 숨어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는데 마지막 엔딩이 기가 막힙니다. 이 둘이서 다시 이제 제주도 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명종에서 끝난다고 했잖아요. 중종 때의 중전이 장금이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문정 왕후가 명종의 수렴청정을 8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모든 정사를 다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회복을 시켜줘요. 신분 회복. 그래서 다시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가요. 밖에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장금이가. 백성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장금이가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끝나느냐. 스포 당하기 싫은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가나? 제왕절개에 성공합니다. 원래는 다 자연분만 있는데. 네. 와. 끙끙 앓고 있는 산모를 딸이 발견해요. 소리가? 네, 딸이 발견해서 이제 간 다음에 요 장금이는 제왕절개에 성공을 하고요. 민정호는 영원히 장금이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나레이션을 칩니다. 장금이를 품기에는 이 세상이 아직 못 따라간다. 오. 이렇게 끝나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재밌어요. 재밌었습니다. 약간 그 다음 은여 대장금이 좀 기대된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명종 이후에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혼자편 나오잖아요 이제 곧. 그러니까요. 네,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